한 나라의 법률, 수도, 궁궐까지 모든 것을 설계한 조선의 총설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그 나라에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였는지 아니면 왕권을 탐한 역적이었는지 삼봉정도전의 그날 밤 그 비극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새로 도읍이 된 한양의 공기는 유난히 짙고 서늘했습니다. 경복궁 근처 태조 이성계의 사위인 남은의 첩집 별채에서 흥겨운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술과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연회의 중심에는 57살의 정도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사실상의 총리였죠. 자신을 따르는 측근들과 남은 심효생 등과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구상한 새 나라의 완벽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 청사진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쇠 부딪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술기운에 달아올랐던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도전이 불쾌한 표정으로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 피 묻은 군사 하나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름, 바로 정안공 이방원의 군사들이 들이닥쳤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정도전의 얼굴에서 핏물이 가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얕보았고 가장 경계했으며 단순한 칼잡이라 무시했던 왕자 이방원이 드디어 움직인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조선 최고의 두뇌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대체 무엇이 정안공을 이토록 격분하게 만들었으며 그토록 치밀했던 정도전은 왜 이 칼날을 피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그 순간부터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1342년 당대 최고 명문가가 아닌 외가 쪽 핏줄 때문에 늘 서얼이라는 꼬리표가 암암리에 따라붙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 목은 이 세계 문화에서 공부했지만 그 핏줄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늘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고려 말의 현실은 그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권문 세족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끝없는 사치를 부리고 나라는 외구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초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 원칙을 외치고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온 것은 귀양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유배지에서 굶주리며 보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친구들은 모두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맨바닥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참혹한 삶은 이 위대한 학자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고려는 고쳐 쓸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썩은 집을 불태우고 완전히 새로운 터전을 지어야 한다는 혁명의 불씨를 품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켜줄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힘을 찾아냅니다. 북방의 전장을 호령하던 무패의 호랑이, 바로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1383년 함길도의 군영에서 42살의 유배자 정도전과 50살의 장군 이성계는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가 가진 압도적인 군사력과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새 왕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두뇌, 즉 한나라 유방을 도왔던 장자방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도전이
치밀한 기획이 시작됩니다. 이성계가 군사 쿠데타 위화도 회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만들었고 패가입진이라는 논리로 이성계를 왕위에 올릴 명분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1392년 500년 고려는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 왕국이 태어났습니다. 정도전은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총설계자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자 정도전의 천재성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 수도 한양을 직접 기획했습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좌청룡과 우백호를 두르고 남쪽의 한강을 바라보는 완벽한 풍수지리였습니다. 궁궐의 위치를 잡고 그 궁궐의 이름 경복궁, 즉 큰 복을 누리라 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왕이 일하는 근정전, 왕이 쉬는 사정전 등 모든 전각의 이름 하나하나에 그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또한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나라의 모든 시스템, 즉 재무, 군사, 행정, 인사제도를 모두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상 중심의 국가라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상징적 존재, 즉 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 그리고 나라의 실질적인 운영, 즉 뿌리의 역할은 시스템과 법치에 따라 선발된 가장 똑똑한 신하, 재상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군주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 개인의 감정이나 능력에 따라 나라가 휘청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오늘날의 총리 중심제 혹은 입헌 군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은 누군가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그의 사상을 가장 증오한 인물,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등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일, 가장 더러운 피를 묻힌 피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것은 정도전의 붓이 아니라 자신의 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방원의 눈에 왕의 힘을 빼앗아 재상이 다스리겠다는 정도전은 아버지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역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도전 역시 이방원을 경멸했습니다. 왕이 될 자가 학문이 아닌 음모와 살인을 앞세운다며 그를 칼만 쓸 줄 아는 무인으로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도전은 이방원의 그 뜨거운 야망이 자신이 설계한 재상 중심 국가에 가장 큰 위협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이성계를 설득해 이방원을 포함한 공이 많은 성인 왕자들이 아닌 가장 어리고 만만한 여덟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해버립니다. 신덕왕후의 치마폭에 쌓인 어린 세자 정도전에게는 자신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식할 최고의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세자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발톱과 이빨까지 모두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외교 문서가 무례하다며 트집을 잡는다. 이는 명나라가 조선을 칠명분이라며 선제적으로 명나라의 요동 땅을 정벌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그의 진짜 속내가 따로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전쟁 준비를 명분으로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군대, 즉 사병을 모두 해산시키고 국가 군대로 편입시키려 한 것입니다. 왕자들의 칼과 창을 모두 빼앗아 그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방원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면 발톱 뽑힌 호랑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숙청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의 목을 치기 전에 먼저 그의 목을 치기로 말입니다. 다시 1398년의 그날 밤 남은의 첩집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가 바로 그날 밤 자신과 형제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죽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정한공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을 따르던 사병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첫째, 군사를 둘로 나눠 한쪽은 경복궁의 광화문을 장악해 정도전에게 갈 원군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나머지 군사로 궁궐을 급습해 어린 세자 이방섭과 그 형 이방번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뿌리부터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정도전을 향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있던 정도전은 이방원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를 얕보며 오만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원을 끝까지 철부지 왕자 정도로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들이닥친 칼날에 혼비백산하여 담을 넘어 도망쳤고 근처 이웃집에 숨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샅샅이 뒤져 그를 찾아냈고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야사는 이때의 조선 최고 거인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살의 혁명가 정도전은 피 묻은 칼을 든 이방원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만 준다면 개처럼 엎드려 충성을 다하겠다는 처절한 몸짓으로 목숨을 구걸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을 쥐고 왕까지 쥐락펴락했던 거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이방원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을 뿐입니다.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혁명가의 마지막 비굴한 모습을 그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이방원의 칼이 내리쳐졌고 조선의 설계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도전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상징일 뿐이라는 그의 혁명적인 이상이 함께 쓰러진 것입니다.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모든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성계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물론 둘째 형이 잠시 왕이 되지만 실권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훗날 이방원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는 태종이 됩니다. 정도전이 그토록 원했던 신권은 이방원의 압도적인 왕권에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그가 구상했던 재상 중심의 나라는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500년 내내 왕위를 넘본 역적이라는 무서운 낙인에 찍혀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복권된 것은 그가 세운 왕조가 망하기 직전인 고종 때였습니다. 무려 5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나라가 무너질 때쯤에야 사람들은 그 설계자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을 설계했지만 그 조선에서 버림받은 남자 정도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시대를 바꾼 천재 혁명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천재성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권력욕과 질투,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부자간의 정을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원을 죽이지 않고 그의 야망을 인정하고 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 그의 이상대로 조선이 재상 중심의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57살의 나이에 혁명의 제물이 된 정도전의 삶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는 왕권을 탐한 오만한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원의 야망에 희생된 비운의 천재였을까요? 야사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목숨 구걸은 어쩌면 승리자인 이방원이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교과서가 지워버린 진짜 역사를 발굴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